자, 이제 경기 변동 내용을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책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좀 전에 밴드 가입하셨죠? 그 혹시 그 지금까지 제가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지금 그 매일 같이 올린 거를 파일로 묶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는 1월 달 거는 뭐도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수학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아시면은 굳이 안 봐도 돼요. 혹시나 싶어서 사람들이 그걸 까먹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 수학에 이제 괄호가 있는 경우와 괄호가 없는 경우, 이게 이제 계산 우선 순서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까먹으신 분들이 계셔요, 간혹. 그래서 20 빼기 5 곱하기 3 이렇게 하잖아요. 이러면은 이게 계산이 뭐가 돼야 돼요? 5가 돼야 되잖아요. 한 번은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몰래 이렇게 불러서 다른 사람 들으면 제가 창피할까봐 이거 잘못됐어요 이렇게 하는데요. 잘못됐어요 하면서 이거 45라는 거예요. 왜 잘못됐어요 했더니만 이거 20 빼기 5 하면은 15고 15에다가 3을 곱하면 15라고 막 몰래 알려준 몰래. 저 이제 다른 사람 들으면 제가 창피할까봐. 그래서 제가 이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이거 먼저 하려면 괄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괄호를. 뭔가를 착각하신 거죠. 이렇게 빼기를 먼저 할 때 괄호를 하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까먹으신 분이 계세요, 간혹.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해서 다 이렇게 올렸어요. 혹시나 싶어서.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 없으면 안 봐도 되고, 필요하신 분만 보면 되고, 간혹 그럴 수 있으니까 혹시나 이렇게 보시라고. 그러니까 퍼센트 개념. 우리 시험에서 계산 문제는 퍼센트가 50% 이상이에요. 그 퍼센트 개념을 또 까먹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퍼센트라든가 퍼센트 곱셈 이런 것들을 이제 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오늘 경기 변동론은, 자, 지난 순환에도 경기 변동론에 대해서 간단한 거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경기 변동이라고 하는 거는 경기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이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다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경기 변동이라고 할 때는 항상 실물 생산을 생각해야 돼요. 실물 생산, 유통, 소비를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더 나아져야 경기가 좋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냥 가격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지금 거래가 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잘 모르세요? 최근에 지금 1월달, 2월달 이 거래 건수로는 2006년 이후로는 최대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보고 사람들이 오판할 수 있거든요. 야, 이 경기가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뭐를 봐야 돼요? 실물, 생산, 유통, 소비를 봐야 돼요. 우리가 경기가 더 좋다라는 거는 작년에 비해서 생산이 더 많이 돼야 되고요. 그 생산된 게 재고로 쌓이면 안 되고요. 뭐가 돼야 돼요? 소비가 돼야 돼요. 그걸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격 변동이라는가 거래가 되더라도요. 그게 기존 중고 제품 거래되는 것만 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기존 중고 제품 거래되는 거는 새로 만드는 게 아니죠. 이런 거는 경기가 좋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그게 출발점이 돼서 시동이 걸려서 무엇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생산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이렇게 거래 활동이 활발한 것이. 그래서 왜 요즘 이거 뭐 분양시장이 날개를 다는 거 아니냐 이런 말 나오잖아요. 분양시장. 요게 돼야 되는 분양시장. 그러니까 분양시장이 날개를 단다 이 소리는 이제 금리도 낮고, 금리 낮으니까 사람들이 받기가 쉽잖아요. 대출. 그리고 지금 전세난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매매 수요로 돌아서고 하니까 실수요자들이 분양받을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새로 건축하듯 분양하는 시장에서 분양이 좀 되면 이게 뭐예요? 이게 경기가 진짜로 좋아진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헛개비만 봐가지고 경기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게 이제 경기 변동 개념인데, 자, 거기에서 이제 경기 변동의 유형이라는 게 있죠. 제2절에. 제2절 유형을 보면 순환 변동 있고, 장기 변동, 계절 변동, 무작위 변동 있죠.
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156쪽에 순환 변동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환 변동을 이제 자세히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오른쪽 페이지에 이 도표 있죠, 이거. 도표에서 이 개념들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건 이제 지난 순환에도 했는데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이거 상향시장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돌아오는 거, 여기 후퇴. 요거 하향 회복. 상후 하회. 이 순서를 기억하시고요. 여기 꼭대기 정점. 여기를 저점. 정점과 저점의 요 높이를 진폭. 똑같은 모습이 반복되는 하나의 구간을 주기. 이런 용어들을 다 익히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장기적 변동은 상대적으로 좀 중요도가 낮고요. 그 계절 변동, 무작위 변동은 뜻은 알아두셔야 돼요. 자, 뜻은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순환 변동이라고요. 왜 계절 변동은 주된 관심사가 아닌가 하면은 계절적인 요인으로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서 경기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삼성전자나 애플 있잖아요. 얘네들 전자제품이 언제 많이 팔리는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신학기일 수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그 크리스마스 연말에 그래서 4, 4분기에 전자제품이 많이 팔려요. 그래서 3, 4분기보다는 당연히 4, 3분기가 더 많이 팔린다라고 봐야 돼요. 근데 자 작년 4, 4분기에 이 스마트폰이 많이 팔렸어요. 3, 4분기보다. 근데 그게 정말로 많이 팔린 건지 계절 요인 때문에 더 많이 팔린지를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늘 3, 4분기보다 4, 4분기는 늘 더 잘 팔렸으니까 그냥 3, 4분기보다 더 잘 팔렸으니까 경기가 좋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오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늘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발표를 할 때. 그 계절 변동을 제거하고 말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발표를 하는지 아시냐고요? 전년 동기 대비 이렇게 얘기해요. 전년 동기 대비. 그렇게 발표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3, 4분기보다는 당연히 더 팔려야 되는 거고 근데 작년 4, 4분기보다 덜 팔렸으면은 그건 경기가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 거는 지금 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라고요? 계절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우리는 주된 관심사가 계절 요인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작위 변동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자 작년 3, 4분기 이후 4, 4분기 들어갈 무렵에 저 미국에 또 9.11 테러 같은 테러가 발생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이 미국 사회 전체가 그냥 싹 찬물을 끼얹는 듯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소비라든가 이런 게 위축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작년에 비해서 엄청 줄겠죠. 근데 그런 거는 무슨 변동이라고 봐야 돼요? 무작위 변동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무작위 변동도 이건 우리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금방 또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뭐라고요? 순환 변동이에요. 순환 변동. 장기 변동도 아니에요. 장기 변동은요. 일반 경기에서는 한 100년 가까이 돼요. 주기가. 100년이 살지도 못하는 시기 아니에요. 이건 주된 관심사가 아니에요. 부동산 경기 변동에서도 이 장기 변동은 뭐 거의 한 5, 60년 가까이 돼요. 이거는 주된 관심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순환 변동이 주된 관심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순환 변동에 대해서 주로 살펴봐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순환 변동의 이제 4국면이 있죠. 4가지 국면. 요 국면별로 특징을 살펴봐야 되고요. 경우에 따라 2국면으로 보기도 합니다. 2국면으로 보는 거는 이제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이렇게 하든가 팽창 위축, 팽창 위축 이렇게만 보면은 2국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나머지 이제 뜻만 알면 되니까 여러분이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제3절의 부동산 경기 변동의 개념. 여기서는 부동산 분야에서 경기 변동을 말하는 겁니다. 부동산 분야에서 경기 변동인데 주로 우리는 뭐를 말하는가 하면은 그 2번에 보세요. 2번. 158쪽에 맨 위에 2번에 첫 번째 줄 주거용 부동산 건축 경기 있죠. 요거를 많이 살펴봅니다. 우리는 158쪽에 위에 두 번째 줄 2번에 있는 첫 번째 줄
우리는 주거용 부동산 건축 경기를 협의회 부동산 경기 이걸 많이 살펴본다고요. 광의의 부동산에는 상공업용 부동산까지 포함시킵니다. 다음에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의 측정 지표라는 게 있죠. 자, 이 측정 지표에서는 밑에 표는 참고로 보시고요. 선행 지표, 동행 지표, 후행 지표가 있는데 밑에 부동산 건축량 하고요. 오른쪽 페이지에 거래량, 그다음에 부동산의 가격 변동 있죠. 자, 요 타이틀을 잘 기억해야 돼요. 타이틀. 경기 측정 지표는 타이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량 있죠. 건축량, 요거 생산 보는 거예요. 생산. 이 부동산 분야에서 생산 살펴보는 게 건축량이에요. 그리고 거래량 있죠. 요거는 소비 보는 거예요. 소비. 그러니까 요거는 공급 지표라 그래요. 건축이 많이 되는지를 봐야 되고 거래되는 걸 봐야 돼요. 특히 이제 분양되는 거겠죠. 거래 중에서도 분양되는 걸 봐야 돼. 이게 이제 수요 지표가 되겠죠. 여기 이제 주된 지표고요. 그다음에 가격 변동이라고 하는 거 있죠. 가격 변동은 보조 지표라 그래요. 보조 지표. 그래서 가격 상승하는 거 보고 경기가 좋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가격은 상승하고 있지만 실물 생산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실물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가격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경기가 좋다라고 하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래서 그 159쪽의 3번에 부동산의 가격 변동해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둘째 줄에 있죠. 가격이 상승한다고 하여 부동산 경기가 좋다고 말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틀린 것입니다. 아셨죠? 실물 생산이 동반되지 않고 가격이 상승할 수 있거든요. 자, 다음에 이제 제5절의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이 있죠. 자,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일단은 동그라미 1번은 이제 일반적인 얘기고요.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은 그 첫 번째 줄에는 변동 주기 있죠. 변동 주기. 변동 주기가 약 2배입니다. 일반 경기에 비해서. 그거 체크하시고요. 부동산 경기 특징. 이게 주기가 약 몇 배? 누구에 비해서? 일반 경기에 비해서. 진폭은 더 크다, 작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런 얘기죠.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움직인다면 일반 경기는 좀 짧게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죠. 일반 경기가 한 2바퀴 돌 때 이 부동산 경기는 한 바퀴 돈다. 약 2배란 얘기가요. 그리고 진폭은 부동산 경기가 더 클 수밖에 없죠. 이런 게 작용하는 이유는 타성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래요. 타성기간이 길다. 일반 경기는요. 타성기간이 짧아서 이렇게 경기가 좋다가도 금방 이렇게 꺾여 내려가지만 부동산 경기는 쭉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고요. 또 일반 경기는 떨어지다가 쉽게 또 회복도 이렇게 되지만 부동산 경기는 쭉 떨어졌다가 이제 뒤늦게 올라오고 이런 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타성기간이 길다 이런 얘기 하는 거고요.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내용이죠. 동그라미 3번은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하고 비교했을 때 막 선행할 수도 있고요. 뒤따라갈 수도 있고 동행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후행한다 그래요. 후행. 누가 후행이란 얘기요? 부동산 경기가 후행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앞서가고 일반 경기가 앞서가서 이렇게 좋고 나서 뒤늦게 부동산 경기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다음에 근데 이제 요거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넘어가시면은 동그라미 4번은 이제 부문별로 나누어 놓고 보는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거용 부동산 경기하고요. 상공업용 부동산 경기하고 따로 놓고 보면은 좀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일반 경기가 좋다 하잖아요. 일반 경기가 좋다라는 거는 생산, 유통, 소비 활동이 활발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생산, 유통, 소비 활동이 활발하다면은 그 과정에 어떤 부동산이 사용되는 거예요? 아니, 생산할 때 어디서 생산해요? 가정에서 생산해요? 공장에서 생산해요? 공장에서 생산할 거 아니에요? 유통, 소비할 때는 어떤 부동산이 필요해요? 상업용 부동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경기가 잘 굴러간다는 얘기는 상공업용 부동산도 잘 굴러간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은 일반 경기하고는 함께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잘 굴러간다는 얘기는 제조 유통 활동이 활발하다 이 소리니까 제조 유통 과정에 필요한 부동산, 상공업용 부동산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인적, 물적 자원이 어디로 투입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쪽으로 투입되고 있다는 얘기죠. 인적, 물적 자원이. 그럼 여기는 투입돼요, 안 돼요? 여기는 투입이 안 되겠죠. 그럼 투입이 안 되면은 얘하고 일반 경기는 서로 어떻다는 얘기예요? 서로 역순환, 역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러면 주거용 부동산 경기하고 상공업용 부동산 경기는요.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마찬가지. 얘가 같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됐나요? 예, 보통은 후행한다 이렇게. 여기 이제 그 전체적으로 그 동그라미 5번 얘기죠. 예, 동그라미 5번의 전체적으로는 어떻다? 전체적으로 볼 때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시간적으로 뒤지는 후순환적 경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에 6번에서는 특히 그 두 번째 줄에 그 단어 있죠. 우경사 비대칭 구조. 이런 단어만 좀 체크하시면 돼요. 우경사 비대칭 구조는 현실의 모습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런 좌우 대칭형의 모습을 보면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현실의 경제는 어떻습니까? 장기적으로 이렇게 성장하잖아요. 원래도 뭐 경제 성장률이 뭐 3%에서 2.5%로 낮춰 잡았다는 둥, 뭐 2.3%까지 낮춰 잡는다는 둥. 그래도 성장은 성장이잖아요. 성장은 성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르는 시간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르는 시간을 따져보면은 이게 더 길게 나타나고 이게 더 짧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우경사 비대칭 그래요. 우경사 비대칭. 비대칭적이다. 대칭적이지 않다. 이런 모습 생각하면 좌우 대칭이지만 실제로는 장기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띠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7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자, 요거 6절 순환 국면별 특징 요거 체크해야 된다 그랬죠. 자, 이 순환 국면별 특징에서는 조심해야 되는 게 거기 이제 맨 끝에 5번째 안정시장이 있죠. 이게 안정시장이 하향시장, 회복시장, 상향시장, 후퇴시장 다음에 오는 거 아니에요. 요 다음에 순서로 안정시장이 온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정시장은 얘네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시장입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시장이고 얘네들을 이제 따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순환 국면별 특성을 이제 아까 많이 물었잖아요. 뭐 상향이 어떻고 하향이 어떻고 이런 말이 나오는 건 다 여기 특성을 묻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항목을 다 달달 외우거나 할 수가 없어요. 거기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각각 그 내용들이. 그거를 이런 식으로 주제로 나누어서 해야 돼요. 그 거래는 어떠한지, 다음에 가격 변동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서 누구를 중시해야 되는지, 그리고 과거 사례 가격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 이렇게 주제별로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보세요.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 안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지금 거래량이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어떻게 되겠어요?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 거 아니에요. 하향시장에서는 여기가 하향이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하향이에요. 하향시장에서는 거래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죠. 이제 그 저점을 찍고 나면은 이제 거래가 한 건, 두 건 살아나겠죠. 이럴 때는 거래가 활기를 띈다 그래요. 활기. 거래가 활기를 띈다. 활기. 이때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거래가 활발하다 그래요. 활발. 이런 표현의 차이를 아시면 되는 거죠.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활기를 띈다는 게. 활발하다는 거는 굉장히 많다는 얘기고요. 이때는 이제 한산해진다는 거예요. 한산. 좀 조용해진다. 또 이때는 거래가 거의 없다. 안 어렵잖아요. 그림 보면서 이거 생각하면 되니까.
가격 변동은 어떻겠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후퇴하기 시작했던 것이 여기에 거의 저점을 찍는 상태죠. 그러다가 약간 가격이 회복이 되고 있죠. 가격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시기. 어렵나요? 다음에 매도인과 매수인,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서 누구를 중시하느냐거든요. 이렇게 내려가는 시기에는 누구 중시해야 돼요? 매수인을 중시해야 되거든요. 올라가는 시기에는 매도인을 중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도, 하수 이렇게 외워버리면 끝이에요. 이거. 올라가는 시기에는 매도인, 내려가는 시기에는 매수인 중시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생각하면 되지만 이것도 시간이거든요. 시험 칠 때는 내가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그냥 상도, 하수 이렇게 하면은 올라가는 시기에 매도인, 내려가는 시기에 매수인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후퇴를 찾아보세요. 후퇴. 회복을 찾아보세요. 회복 있죠? 회복의 반가로 4번. 그러니까 161쪽에 맨 위에 두 번째 줄 보세요. 회복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요 시기에. 매수인 중시에서 매도인 중시로 변한다 해죠. 변한다. 그러니까 여기가 매수인 중시잖아요. 여기가 매도인 중시잖아요. 근데 다 매도인 중시인데 여기 다 매도인 중시인데 여기는 매수인 중시에서 매도인 중시로 변하는 시기라 하고요. 여기는요. 매도인 중시가 강화되는 시기라 그래요. 더 강화되는 시기. 그럼 여기는 뭐라고 부르겠어요? 매도인 중시에서 매수인 중시로 바뀌는 시기. 여기는 매수인 중시가 강화되는 시기. 뭐 이렇게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있다는 거죠. 그거는 생각만, 이거 그림 그려놓고 생각하면 안 어렵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과거 사례 가격 의미는 뭔가 하면은, 자, 지난 순환에 이제 2월 달에 그 감정평가 들으신 분들은 거래 사례 비교 방식, 거래 사례 비교법 들으셨죠? 예, 이미 과거에 거래된 다른 사례하고 지금 물건하고 비교해서 가격이 얼마인지를 알아내는 방법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거래 사례는 언제 거래 사례요? 지금보다는 과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시장이 올라가는 시기예요. 시장이 올라가는 시기면은 과거는 밑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비슷한 물건을 평가를 한다면은 이 가격보다 최소한 같거나 높게 평가해야 되지 않나요? 올라가는 시기니까. 그러니까 과거 사례 가격은 지금 시점에서는 하한이 돼야 되겠죠. 이거 뭐 생각하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 내려갈 때는 과거 사례 가격은 상한의 의미가 있는 거지. 이거 뭐 어렵냐고요. 그 상황만 생각해 보면 되잖아, 이렇게. 그죠? 예, 근데 여기도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있어요. 그 뉘앙스가 이걸 기준 가격이라 하거든요, 이거를. 이건 너무 많이 가르치는데, 이러면은. 다음에 가르칠 것도 좀 남겨놔야 되는데. 이걸 기준 가격이라, 기준 가격. 그러니까, 지금 다시 회복을 보세요, 회복. 회복을 보시면, 회복 시장에서 관찰되는 과거 가격은 이 기준 가격 근처일 수도 있거든요. 아래 기준 가격이긴 하지만, 이걸 기준 가격이라 그래요. 그러면 회복 시장에서 관찰되는 과거 사례는 기준 가격이거나 조금 더 올라왔으면 하한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상향 시장에서 관찰되는 과거 사례는 기준으로부터 이미 멀리 올라왔잖아요. 그럴 때는 기준이라는 말을 안 쓰는 거예요. 그냥 하한의 의미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반가로 5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161쪽의 맨 위에 세 번째 줄에 과거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가격의 기준 가격 또는 하한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지금 어떤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회복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뭐라고 하겠어요? 후퇴 시장에서는. 후퇴 시장에서 관찰되는 과거 사례는 이 기준 가격이 되거나 상한이다라고 얘기하고 이미 많이 내려와 버렸잖아요. 하향 시장에서는 과거 사례 가격은 상한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기준이란 말을 안 쓴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 많이 묻지는 않는데 간혹 물을 수 있으니까 그 뉘앙스 차이는 있다. 뉘앙스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내려가는 시기에는 과거 사례 가격은 상한이고 올라가는 시기에는 과거 사례 가격은 하한이다. 이걸 이제 기본으로 잡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매도인 매수인 중에서 누구를 중시하느냐? 상도 하수 이렇게 보면 끝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는. 되셨죠? 그러면은 저 네 가지가 이미 주제별로 각각 다 됐으면 16개가 된 거예요. 16개가.
거기에다가 약간 다른 기타 사항들을 체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공실률 같은 거. 공실률 같은 거는 이렇게 내려가는 시기에는 공실률이 증가하고 올라가는 시기에는 이거 안 어렵다고요. 어렵지 않다고. 이분은. 그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다만 안정시장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 주의해야 돼요. 예, 요거는 모든 부동산이 안정시장을 성격 갖는 게 아니고, 그리고 얘 다음에 오는 게 아니라 안정시장은 다른 부동산이 어떤 형태의 시장을 보일 때에 관계없이, 그런 관계없이 존재하는 시장이 안정시장이고, 요거는 도심지 점포라든가 어떤데요? 도심지 점포라든가 또 뭐 소규모 주택 이런 것들은 불황을 잘 안 타요. 그죠? 이런 것들은 올라갈 때 크게 잘 안 올라가기도 하지만 내려갈 때 크게 잘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이런 거는 실수요자에 의해 지탱이 된다 그래요. 실수요자. 투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실수요자들. 그러니까 지금 요즘 나타나는 거래가 실수요자들에 의해서 나타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런 정도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거미집 모형인데, 자, 이 거미집 모형은 원래는 그 1950년대에 그 미국의 농산물, 축산물 파동 일어난 걸 설명한 이론이에요. 에츠켈이라는 학자가 미국에 이제 옥수수 파동, 돼지 파동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원래 옥수수를 심었는데 농민들이 엄청나게 폭락했어요. 풍작이라서. 폭락하니까 다음 연도에 농민들이 어떻게 해요? 안 심어요. 안 심으니까 어떻게 해요? 폭등을 하죠. 폭등을 하니까 다음 연도에 또 많이 심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폭락을 한다는 거죠. 이게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배추 파동, 고추 파동. 제가 어릴 때는 훨씬 심했습니다. 요즘은 좀 덜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거 알고 있는데. 근데 그래도 김장 배추는 또 다르잖아요. 배추가 5, 6월 배추보다 김장 배추가 훨씬 고소하고 맛있지 않나요? 네. 그럼 배추가 이 김장을 해도 이게 맛이 다르기 때문에 김장 배추는 또 다르거든요. 그리고 고추. 옛날만큼 고추 파동이 없거든요. 왜 그럴까요? 저장도 저장인데, 그렇죠. 수입입니다, 수입. 중국산 고추 때문에 그래요. 건고추는 중국산 고추가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중국하고 교류가 없었거든요. 중국하고 교류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고추 말고는 어디서 가져올 데가 없습니다. 북한도 안 됐잖아요, 그때는. 그죠?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에치켈이라는 이 이론 있잖아요. 거미집 모형이 폐쇄 경제를 가정해요. 수출 수입이 안 된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게 딱 우리나라가 그때 그 당시 그랬거든요. 주위에는 일본, 북한, 중국밖에 없잖아요. 그때는 중공이라 그랬죠, 어릴 때. 근데 일본에 이거 우리나라처럼 고추 많이 먹나요? 안 먹죠? 근데 제가 배우기로는 분명히 고추가 임진왜란 때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다고 배웠거든요. 근데 일본 애들은 그걸 안 먹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폐쇄 경제를 가정했는데 그게 이제 농산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농산물 설명하는데 이게 부동산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씨앗을 뿌렸어요. 생산이 될 때까지 한참 걸리죠. 일단 생산이 되면은 그 해에는 그 수량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그 해에는 그 수량을 바꿀 수가 없어요. 다시 그만한 시간이 흘러오도록 이 시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경우에 착공을 탁 했어요. 근데 그게 출하될 때까지는 시간이 한참 걸리죠. 쫙 출하되고 보니까 너무 많이 생산이 된 거예요. 이걸 조절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아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게 시차라 그래요, 시차.
착공 시점하고 씨 뿌린 시점하고 실제로 물건이 나오는 시점에 뭐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시차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농산물하고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 거미집하고 비슷하다 해서 거미집 모형이라고 하는데, 자, 요거 가정이 아주 중요해요. 가정이 잘 보세요. 수요는 금기 수요는 금기 가격에 의존한다 그래요. 여기 이제 뭔 소린가 하면은 이 금이 지금이에요. 지금 이재금 있죠. 이재금. 요 이재금이에요. 이재금. 지금 수요는 지금 가격 보고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수요자들은 이 말이에요. 수요자들은 지금 가격, 지금 형성되는 가격 보고 수요량을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공급은 금기 공급은 전기 가격에 의존한다 이렇게 해요. 이 소리는 뭔 소리예요? 지금 공급은 전년도 가격 보고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가정이에요. 물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아까 무슨 경제 가정 한다고요? 폐쇄 경제. 이게 수출 수입되면 안 돼. 수출 수입되면 모자라면 수입해버리고 많이 생산되면 수출해버리면 되니까. 그리고 금기 생산량은 전부 소진된다고 봐야 돼요. 비축하면 안 돼. 비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남는다고 비축을 하면 다음 년도에 쓰면 되잖아. 금기 생산은 금기 모두 소비예요. 금기 소비. 이건 이제 조금 중요도가 낮은 가정이에요. 이게 중요해, 이게. 자, 이렇게 하면은, 자, 보세요. 자, 어떤 연도에 이만큼이 생산이 됐어요. 어떤 연도에 이만큼이 생산되면은 그 해에 수량이 이만큼이라는 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량이 생산된 수량이 이거예요. 자, 그러면 그 연도에는 수량을 이거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연도에는 이 수량을 바꿀 수가 없죠. 그 해에는 수직의 공급 곡선이라는 뜻이에요. 그 해에는 못 바꾸니까 수량을. 그럼 그 해에는 수직의 공급 곡선하고 이 수요 곡선하고 만나는 교차하는 요 점이 균형점이에요. 그럼 가격이 여기가 되는 거죠. 가격이 예를 들어 첫 해 P1이에요. Q1이 여기서 첫 해 수량이에요. 첫 해 수량이고 첫 해 가격이 여기 형성됐어요. 가격이 높죠. 자, 이 높은 가격을 보고 농민들이 다음 연도에 얼마만큼 생산하려고 해요? 이만큼 생산하려고 해요. 이 가격이니까. 이만큼 생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음 연도에 이제 이만큼 생산을 하면은 다음 연도에는 이렇게 생산이 되겠죠. 수량이. 다음 연도에 생산이 이만큼 되면은 수량이 이만큼 생산되면 다음 연도에는 이 수량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다음 연도에는 이 수량을 못 받고 일단 생산이 되면은. 그럼 다음 연도에는 이런 수직의 공급 곡선이에요. 근데 수요 곡선은 이만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급 곡선과 이 수요 곡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새로운 가격이에요. 요게 이제 요 수량은 Q2고요. 두 번째 연도 수량이고요. 가격은 여기가 P2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연도 가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연도 가격이 낮잖아요, 지금. 두 번째 가격이 낮으니까 공급자들이 다음 연도에는 요 두 번째 가격 보고 요만큼을 생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만큼. 요 가격, 공급자들은 이걸로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건데, 그 해 공급 곡선은 수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수직이. 수직 공급 곡선이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많이 생산해서 수직의 공급 곡선이 여기 있고요. 가격이 떨어지면 생산량을 줄여서 요만큼 줄이는 거죠. 다시 올라가죠, 이렇게. 이렇게 줄여서. 그러면 줄이니까, 생산량을 줄이니까 어떻게 해요? 가격이 올라가죠. 가격이 올라가면 또 생산량을, 올라가면 공급자들은 생산량을 늘려야죠. 늘리면 가격이 떨어지고요. 떨어지면 줄여요. 줄이면 또 올라가고요.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모형이라고요? 거미집 모형이라고요. 거미집 모형인데 지금 안으로 수렴이라고요. 수렴. 이 수렴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의견을 하나로 우리 수렴합시다. 이게 하나로 모으자는 뜻이에요. 하나로 모으자. 수렴형이라 그래요. 됐어요? 그런데 자, 잘 보세요. 이거하고 차이점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또 그리겠습니다. 어떤 연도에 이만큼의 생산이 됐어요. 자, 이만큼의 생산. 그 해는 공급곡선이 요런 수직이라 그랬죠. 요런 수직이면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 교차하는 요점이 균형점이에요. 자, 그러면은 얼마만큼 생산해요? 다음 연도에는 이 높은 가격을 보고 공급자들이 이만큼 생산해요. 이 가격 수준에서는. 그러면은 다음 연도는 요런 수직의 공급곡선이 되겠죠. 그럼 가격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이제 많이 생산하니까 떨어질 거 아니에요. 떨어지니까 생산량을 줄이죠. 이렇게 부딪힐 때까지 줄이는 거예요. 생산량을 줄이면 가격은 올라가죠. 부딪힐 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자, 가격이 올라가면 또 생산량을 늘리죠. 부딪힐 때까지 늘리는 거예요. 자, 부딪힐 때까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번에는? 바깥으로 나가고 있죠. 자, 제가 어떻게 그림을 그렸길래 하나는 이렇게 발산형이고 하나는 이렇게 수렴형일까요? 잘 보세요. 힌트는 가파르게 있어요. 가파르게. 가파르게 있어요. 누가 더 가파르고 누가 덜 가파르고 이렇게 힌트예요. 여기서는 누가 더 가파를까요? 이거하고 비교해 보시면 더 분명해 보여요. 이건 누가 더 가팔라요? 여기 수요가 더 가팔라 보이지 않나요? 제가 그림을 이상하게 그린 거예요. 여러분이 눈이 이상한 거예요. 지금 오르막길을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오르막길이 더 가파른 오르막길이, 이 오르막길이 더 가파른 오르막길이에요. 수요가 더 가파른 오르막길 아닌가요? 그러면은 발산형이란 얘기는 수요가 더 가파르고 공급이 더 완만해요. 자, 지난주에 요거 탄력성 공부했습니다. 가파를수록 탄력적이라 그랬어요? 완만할수록 탄력적이라 그랬어요? 완만할수록 탄력적이라 그랬죠. 수량을 여기에 쓴다 그랬어요. 수량을 이렇게 쓰기 때문에 좌우로 쓰는 거예요. 좌우로 변하는 게 수량 변화라고요. 지금 더 완만한 게 수량 변화가 커요? 가파른 게 수량 변화가 커요? 완만한 게 수량 변화가 크다고요. 지금 보세요. 공급곡선이 더 완만하죠. 공급곡선이 수량 변화가 크다 이 소리잖아요. 공급의 수량이 점점 진폭이 커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공급의 수량 변화가 더 작죠. 그래서 얘는 점점 진동이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진동이. 얘는. 공급자들이 문제예요. 공급자들이 이게 점점 더 진폭을 크게 해버리면 발산이 된단 말이에요. 공급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점점 줄여야 되잖아요. 이 폭을. 공급자들이 이 수량 변화폭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공급자들이 수량 변화폭을 줄여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수렴형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급의 탄력성이 더 작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수렴형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라고, 이해를. 공급의 탄력성이, 공급 수량 변화가 작아야 얘네들이 점점 줄여서, 공급자 줄여서 이렇게 수렴형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 소리는 누가 더 탄력적이고 누가 더 비탄력적이란 얘기예요. 이게 가파를수록 비탄력적이라 그랬잖아요. 수요가 더 탄력적이고 공급이 더 비탄력적이잖아요. 그럼 힘든다 이렇게 하면 그냥 수탄수라고 외우세요. 외우세요. 그냥. 수요가 더 탄력적이면 수렴형이다. 뭐 공탄발도 있어요. 있기는. 공급이 더 탄력적이면 발산형이다. 근데 이거 하나만 알면 자동으로 나머지는 알 수 있잖아요. 수요가 더 탄력적이면 이 소리예요. 수요가 더 완만하면 이 소리예요. 무슨 형이다? 수렴형이다. 공탄발, 수탄수 공탄발이다 이렇게. 우리는 그냥 단순히 외우는 게 좋죠. 이해하려고 하면 머리 아프고. 뭐 원래는 그렇게 중요도가 높지 않으니까 뭐 이 정도로 해도 관계 없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다만 거기 표현 중에 기울기 절대값이라는 게 나와요. 이것도 제가 원래 중요도가 높다면은 자세히 드리겠지만 기울기 절대값, 수요 곡선 기울기 절대값, 공급 곡선 기울기 절대값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탄력성과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 수렴형인 경우는 수탄이 뭐보다 커야 된다고요? 공탄보다 커야 된다고요. 이게 수렴형이잖아요. 수탄수잖아요. 수요가 더 탄력적일 때 수렴형이다 하잖아요. 근데 기울기 절대값으로 나오면은 반대가 되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기울기 절대값 하면 반대가 되도록 한다. 이렇게 그냥 단지 외우십시오. 이것도 설명하려면 이제 중학교 또 수학 설명해야 되니까. 아셨죠? 근데 원래는 아마 더 이상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5기로 지금 출제했거든요, 이게. 지금 최근 10년간 5문제 나왔잖아요. 5기로 출제해요, 5기로. 얘네들이 출제 오류가 있었거든. 모두 정답이 한 번 나왔어요. 절대값이라는 말을 안 쓰면 안 되거든요. 절대값이라는 말을 안 쓰면은 모두 정답이 돼요. 그래서 모두 정답이 한 번 나왔었는데 자기네가 출제를 한 번 잘못하니까 그 다음 연도에 계속 내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원래는 더 이상 안 나올 겁니다. 정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되셨죠? 자, 오늘은 이제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그 163쪽의 거미지 모형의 평가는 나중에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앞부분만 좀 보시고, 자, 이제 정책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책론에서도 보시면은, 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228쪽 보십시오. 228쪽부터. 자, 228쪽부터 260 몇 쪽인가요? 265쪽이죠. 265쪽까지. 그 모두 문제가 몇 문제 나왔습니까? 58문제죠. 최근 10년입니다. 굉장히 많이 나왔죠. 다만 이제 여기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은 보통 그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있죠.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는 요거를 감정평가하고 같이 묶습니다. 보통은. 같이 묶어서 한 7문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교재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가 제도라는 측면에서 제도라는 측면에서 정책론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10문제 들어가요. 이게 10문제. 이게 최근 10년간 10문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는 7문제 포함되어 있는데, 그걸 빼면은 한 50문제 정도 되거든요. 순수히 이제 보통 일반 교재에서 봤을 때, 순수히 정책론 문제는 한 50문제예요. 그러니까 1년에 5문제 정도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228쪽에부터 이제 보세요. 이제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대략적인 거 좀 살펴볼게요. 228쪽에 보시면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 이런 말 나오죠. 다음에 2번 문제도 보세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공적 개입 이런 말 나오죠. 다음에 3번 보세요. 정부의 공적 개입 나오죠. 4번 문제도 정부 개입 나오죠. 다음에 5번 문제도요. 여기 정부 개입이거든요. 그 토지 이용이라든가 시장 실패, 2번 지문에 시장 실패 있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또 5번 지문에 있는 뭐 주택 보급률이 100% 넘게 되면 시장 효율성의 형평성, 형평성 이런 게 전부 다 시장 개입 얘기예요. 그다음에 6번 시장 실패 나오죠. 시장 실패도 시장 개입의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7번에 외부 효과 나오고 있죠. 이거 시장 실패의 내용이죠. 8번 외부 효과, 9번 외부 효과죠. 자, 시장 실패 중에서도 외부 효과는 따로 독립된 문제로 여러 번 나왔죠. 그러니까 외부 효과는 더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장 실패 중에서도. 다음에 어디도 나오고 있어요. 10번, 11번도 외부 효과죠. 자, 제가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 하면서
하나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하나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시장 실패 수정하기 이게 훨씬 중요하다 그랬죠. 이거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이고 요거는 소득 분배의 형평성 측면에서 개입한다. 이렇게 지금 1순환 때 말씀을 드렸고요. 입문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죠. 근데 이거는 워낙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실패는 워낙 중요하니까 뜻도 알아야 되고 뭐도 알아야 되고 원인도 알아야 되고 그 원인의 왜, 공, 불, 비 이런 순서대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1순환 때.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여부효과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5문제나 나왔잖아요. 다음에 12번은 공공재죠. 13번 공공재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5문제, 독립된 문제로 5문제예요. 얘는 독립된 문제로 2문제. 얘네들은요. 지문으로만 나와요. 지문으로. 독립된 문제 안 보이잖아 지금. 그죠? 지문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런 것, 이 지문으로 나오는 거는 뭐 그냥 이런 게 있다는 정도면 되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더 중요하다고 하는 이런 거. 예, 그러니까 6번 문제 보세요. 231쪽에. 231쪽에 6번에 보시면은 4번에 정보의 비대칭 이런 말 있죠.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3번에 5번 지문 보세요. 3번에 5번 지문 나오면은 정보가 불완전 이런 말 나오죠. 그러니까 정보가 불완전한 이 비대칭 정보 요거거든요. 비대칭 정보나 또는 정보의 불완전. 불완전 정보의 불완전. 그리고 3번에 1번 지문 보세요. 불완전 경쟁으로 인한 시장 실패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게 불완전 시장이거든요. 이 불완전 경쟁이요. 그러니까 요 둘은 지문으로밖에 안 보여요. 지문으로밖에. 나머지는 독립된 문제로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걸 더 중요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대답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하면은 이제 13번까지 가면은 이게 뭐예요?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이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총 13문제. 그렇잖아요. 그럼 준비를 해야죠. 이게 모두 한 50문제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 13문제가 지금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이 뭐예요?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이죠. 14번부터가. 14번 문제. 그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왜 시장에 개입하느냐 하는 거고 지금 그것도 14번부터는 어떻게 개입하느냐 하는 거잖아요. 직접 개입하느냐 간접 개입하느냐 그 얘기죠. 그게 14, 15, 16, 17, 18, 19 이런 내용들이 지금 20번까지가. 다음에 21번 이제 토지 정책,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 공시제.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제를 이제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감정평가에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제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243쪽에 25번부터 243쪽에 25번부터 247쪽에 31번까지 5, 6, 7, 8, 9, 10, 11 7문제죠. 7문제는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제 문제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32번부터가 뭐예요? 주택정책이죠. 주택정책은 32번부터 58번까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어요.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 정부 개입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왜 개입하느냐, 어떻게 개입하느냐. 그 다음에 토지정책, 그 다음에 주택정책 이렇게 나누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제에 있는 걸 빼면은 주택정책은, 토지정책은 그렇게 많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많이 출제됐어요. 요거하고 요것이. 아셨죠?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지금 우리 교재에 처음에 여기 학원에서 이렇게 기출문제를 이렇게 수록해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굉장히 반가워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보는 기본서에 기출문제를 다 반영을 해서 어떻게 출제되고 있다는 걸 흐름을 안다면은 준비하기가 훨씬 쉽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딱 보면 바로 이렇게 어디가 많이 출제되는 걸 아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쉬고 오늘은 이제 요 정부 개입과 관련된 내용까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좀 쉬겠습니다.